자, 여러분 3강입니다. 이제 3강에서는 선생님이 허생전을 직접 강의할 거예요. 오랜만이죠? 선생님 직강. 자, 그러면 함께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준비물 챙겼나요? 준비물이라 함은 교과서 지금 페이지는 63쪽부터 펴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학습지, 그렇죠? 학습지도 있고요. 그 외에도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과 허생의 처라는 소설을 미리 읽어오기 과제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소설을 아직 못 읽었으면 지금 잠시 멈추고 소설을 읽고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쭉 보면서 중심적으로 해야 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묵적동 볼까요? 이게 중요해요. 첫 구절부터요. 왜 중요하냐고요? 이 묵적동이라 하면 이제 지명이죠. 근데 이 지명이 의미가 있어요. 요 옆에 요거 조그만 거 요거 보이세요? 요거 뭐예요?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주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책 읽을 때 평소에 주석을 잘 안 읽는데요. 주석도 중요합니다. 자, 밑에 묵적동에 대한 주석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묵적동. 오늘날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와 필동에 걸쳐있던 동네. 자,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가난한 양반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묵적동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공간적 배경이 의미하는 바가 나오고요. 뭘 의미해요? 허생의 신분, 가난한 양반이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양반이라는 자체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어떤 양반층의 몰락을 상징하거든요. 이 세 글자, 묵적동 세 글자 가지고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요. 허생의 신분, 공간적 배경, 조선 후기 사회상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석도 잘 읽으세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볼 부분은 여기 재밌는 부분이죠. 만금을 빌리는 부분. 여기 보고 있나요?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만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이제 돈 만금을 빌린다니까 뭐 만원인가? 뭐지? 얼마 빌린 거야? 하고 감을 잘 못 잡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여러분, 만금은요, 그 당시에 초가집 200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만금이 있으면 초가집을 200채 살 수 있어요. 와, 200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애들이 에이 쌤 그 초가집이잖아요 그러는데요.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이미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당시 초가집은요, 적을게요. 초가집은 방이 최소 5칸짜리였어요. 와, 이러니까 좀 실감이 나네요. 여러분, 방 5칸이면 요새 한 몇 평 돼요? 30평은 되겠네요. 30평짜리 집이면 아무리 못해도 5억은 합니다. 그렇죠? 자, 5억 적어볼게요. 근데 이게 몇 개? 곱하기 200채. 자,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와,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입니다. 1000억. 아, 우리 이제 허생이 달라 보이죠? 와, 1000억을 빌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1000억을 빌리는 허생의 성격은 우리 되게 대범하고 비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허생이 그 빌리러 갔을 때 어떻게 하고 갔어요? 자, 옆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요거 주담 그어볼게요. 허생이 외양묘사 허리를 뚫은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가시는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꿰지는데 호르에서는 맑은 콧물이 흘렀다. 여러분, 아까 이제 돈을 1000억 빌리는 것도 대단해 보이는데 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와,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 가서 1000억을 빌리려고 그래요.
아니 뭐 사업을 하는데 1,000억을 누구한테 빌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입고 갈 것 같아요? 최소 정장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허생은 뭐 이거 평소처럼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더 설마 더 이상하게 하고 가지는 않았겠죠? 여튼 그냥 외양 같은 건 신경도 안 써요. 외모는 무슨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허생의 성격이 드러나죠. 자, 한번 우리 학습지에 정리해 볼게요. 학습지에 보면 맨 위에 자 64쪽과 65쪽에 들어가는 성격은 일단 대범하다. 그쵸. 1,000억 빌리는 사람 아무나 안 빌립니다. 그리고 비범하다. 또 외양보다는 이거 옆으로 좀 가릴게요. 내면을 중시한다. 중시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 꼬리를 물고 갑니다. 이거를 빌리러 가는 허생도 대단한데 자 변신 뭐라 해요? 변신은 그러시오 한마디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줍니다. 뭐 차용증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1,000억 갖고 있는 재산가라면, 아니 1,000억을 빌려주려면 많이 있어야겠죠? 좀 돈이 많아요. 근데 누가 1,000억을 빌리러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뜸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름도 안 물어 성도 안 물어 그냥 그러시하고 딱 현찰로 1,000억 줍니까?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대부분 평범한 범인, 이거 범죄자 범인 아니고요. 범인, 평범한 사람들은 못 줘요. 근데 변신 줘요. 그래서 우리 변시 성격도 뭐예요? 똑같죠? 아까 비범. 이 비범이 평범하지 아닐 비니까 아닐 비.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옆에 대화해보다 알잖아요. 지금 옆쪽에 보면 대인께서는 저희를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뭘 하겠는가까지 보면 변시도 외양 이런 거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구나. 여기 요 구조를 했죠? 실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문은 아닐 것이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봐요. 지금 허생 성격과 변시 성격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적겠습니다. 학습지에 메모를 할게요. 사실 변시의 성격과 인물과 똑같은 내용을 안 적었어요. 여기 지금 요거 얘기한 건데요. 자, 둘이 있어요. 왜냐? 자, 허생은 일단 신학자의 대표입니다. 신학자의 전형적 인물. 그럼 변시는 뭐의 대표일까요? 신흥 상인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돈 많이 번 평민의 대표죠. 변시 양반 아니니까요. 그렇죠? 실학자도 그렇고 신흥 상인층도 그렇고 조선 후기에 등장한 어떤 새로운 계층이라 볼 수 있어요.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성향이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생전이긴 하지만 사실은 변시도 내 주요 인물이죠. 그걸 또 어디서 할 수 있냐? 자, 71페이지 가봅시다. 71페이지 폈나요? 71페이지 쭉 보면 여기 어느 날 변시가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5년 만에 100만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마지막 결말엔 100만금까지 벌거든요. 100만금이면 얼마예요? 만금이 1,000억이었으니까 100만금이면 10조? 와. 네. 여튼 그래서 허생이 대답을 해요. 그것이 알기 쉬운 것이요. 쭉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여기서 변시 역할은 뭘까요? 그쵸? 허생에게서 뭔가를 끌어내는 역할이에요. 허생의 가치관을. 자, 이거 학습지에 정리할게요. 여기 있죠? 71쪽에서 73쪽 변시의 역할은 하면 질문과 대화,
통해서 허생의 가치관을 드러내죠. 드러냄. 그렇죠. 알겠습니까? 변씨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변 인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옵니다. 교과서. 이번엔 또 앞쪽으로 살짝 갈게요. 69쪽입니다. 69쪽에는 이제 어떤 장면이에요? 그죠? 도둑들 데리고 간 장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이 좀 나와요. 허생이 도둑들을 데리고 가서 빈 섬에 이상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꼭 가져와야 될 거가 있었죠? 최소 조건. 이상향을 만들기 위한 최소 조건은 뭘까요? 아내를 얻고 소 한 마리씩 장만해라.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집을 지으세요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내, 소, 집. 이 세 개가 허생이 도둑들에게 제시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에요. 이게 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내는 일단 가족 공동체예요. 겹쳐서도 보이죠? 가족 공동체고요. 어떻게 보면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단위입니다. 맞죠? 사회시간 배우잖아요. 가족이 제일 먼저 생겨야 된다. 그럼 소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가족만 있으면 되나요? 돈 벌어야죠. 경제적 기반입니다. 그럼 가족 있고 돈만 있으면 돼요? 우리 의식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잖아요. 그렇죠? 옷이야 좀 안 갈아입고 한 며칠 살 수도 있고 밥은 조금 굶어도 배만 고프면 되는데 집은 없으면 힘들죠. 집은 삶의 기본이 되는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 소, 집이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뭐 물론 아내랑 소, 집이 여자가 소랑 동급인 게 좀 기분 나쁘긴 하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생각합시다. 조선시대. 그쵸? 그 당시에 남녀차별 되게 심했던 조선시대입니다. 감안하고 읽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가면 이제 아까 그 세 개는 아내, 소, 집은 최소 조건이었고요. 이제 허생이 생각한 이상향의 최고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이상사회일 거야 라는 것도 나와요. 한번 볼게요. 내가 처음 여기서부터 24번째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는데요. 처음 들어올 땐 뭘 하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세우기 제정하려고 하였다. 떠나면서 또 하는 말이 양보하게 하라.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세 개가 허생의 이상향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 풍부하게 즉 1번 물질적 풍요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요거는 문물과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보하게 하라. 즉 우리 양보, 윤리의식이죠. 경로사상. 옛날에는 장유유서라고 했죠. 나이 많은 사람이 양보하게 하라. 뭐 지금은 윤리랑 다르겠지만 여튼 어쨌든 간에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허생이 얘기한 이상향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학습지에 요렇게 허생이 그리는 이상향은 요 부분에 정리 한번 해놓으세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라서 두 번 다 짚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지를 쭉 한번 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학습지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볼 텐데요. 일단
학습지 전체적인 구조부터 봐야죠. 여러분, 서사문학의 구조라고 했네요. 우리 예전에 서정문학의 구조는 많이 배웠죠. 향수, 가시리, 진달래꽃 하면서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서사문학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내용, 형식, 표현 있고요. 내용에는 뭐 서술자, 갈등구조, 주제, 형식의 구성방식, 시점, 표현, 진술방식, 인물 제시 방법 등등등 많이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내용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왜요? 이미 종탑 아래에서 맨 첫 시간에 이론 설명 다 들었어요. 뭔지 모르겠다고요? 이미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 복습. 무한 복습하세요. 종탑 아래에서 첫 시간 보면 이론 설명, 개념 설명 다 나와 있어요. 인물이 뭔지, 사건이 뭔지 이런 거. 그거 보고 무한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또 여기 보면 까만 글씨, 파란 글씨 있는데 옛날에도 했었죠? 그렇죠? 까만 글씨는 EBS 선생님이 이미 짚어준 거고요. 파란 글씨가 선생님이 수업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파란 글씨 크게 확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생 안에의 가치관과 허생의 차이는. 자, 맨 처음 교과서 63쪽을 다시 봐야 돼요. 여기 옆에 63땡 9, 64땡 8 되어 있는 거는 63쪽 9번째 줄부터 64쪽 8번째 줄까지 라는 뜻입니다. 자, 볼게요. 63쪽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가고 있죠? 교과서 펴면서. 자, 아까 63쪽 9번째 줄이라고 했죠? 쭉쭉쭉 9번째 줄. 하루는 아내가 붙어네요. 자, 이 부분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아내가 허생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구절인데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거예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 하려고 그러시오? 특히 이 무엇 하려고 그러시오? 무진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선비들한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저 공부 왜 하세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공부니까 그대로 말 똑같죠? 공부 왜 하세요? 그러면요, 이 선비들은 뭐 과거에 응시해서 관리가 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직장, 취직, 돈, 집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해요.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공부의 목적은 그냥 공부예요. 공부의 목적이 공부예요.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어허, 어디서 공부를 딴 목적을 위해 쓰는가? 공부는 진리 탐구지. 공부를 해서 우리가 도를 닦고 덕을 쌓고 군자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선시대 선비들입니다. 근데 허생의 처는 뭐 하려고요? 라고 물었어요. 책 읽어서 뭐에 쓰게? 바로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읽어서 뭐 하게? 그쵸? 적겠습니다. 학습지에. 요 밑에 적으면 돼요. 93쪽에 나오는 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자, 근데 허생의 처가 실용주의적인 면모만 보이냐? 자, 요 VS가 뭐예요, 여러분? 대응한다는 거죠. 1대1 이럴 때 상대편을 얘기하죠. 70쪽에 가면 또 다른 모습도 약간 나와요. 70쪽 볼게요. 자, 70쪽을 폈어요. 제일 밑에 쪽입니다. 자, 이건 보면 이제 허생이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늙은 할미가 얘기해 주는데요. 어느 아침 훌쩍 집을 떠나서 돌아온 집에서 5년이나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집에서 5년. 근데 부인이 어떻게 했다고? 부인이 혼자 집에
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낮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지낸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이면 남편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어허 하고는 집을 나갔어요. 5년 동안 소식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홀로 집을 지키며 독수공방하며 기다릴 겁니까? 물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는 현모양처 꿈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면 뭐 실종신고 했다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허생의 처는 말 그대로 독수공방하면서 수절하면서 기다리다가 특히 이거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유교의 핵심인 제사. 그쵸. 학습지를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봤을 때는 실용주의 같았는데 여기서는 또 유교적인 가치관도 드러낸다는 거죠. 뭐 수절, 그리고 제사. 여러분, 허생의 처는 유교적 인물인가요? 유교적이지 않은 인물인가요? 좀 헷갈리죠? 앞에서는 실용주의 같았어요. 유교를 벗어난 것 같았는데 뒤에서는 또 제사 지내죠. 유교적이죠. 허생의 처도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이중적이라고 하면 애들은 이중적이야 그럼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과도기 사회에 나타난 특징일 뿐입니다. 과도기가 뭐냐고요? 그건 조금 후에 얘기할게요. 이걸 이제 현대적 시각에서 허생의 처를 완전히 해석한 작품이 뭐였죠? 그렇죠. 이남희의 허생의 처. 허생의 처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까? 또 그 앞에 보면 조선시대에 허생의 처가 얼마나 핍박받고 성차별을 당했는지가 잘 나오는 작품이죠. 한번 꼭 읽기를 바라고 이미 읽어왔었어요. 저 과제를 다 했다며. 그렇죠? 혹시나 안 했으면 반드시 읽으세요. 재밌어요. 책. 자, 여기까지 허생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파란색 두 번째. 허생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67쪽 15번째 주의네요. 한번 볼게요. 자, 67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생이 도적들한테 너네 왜 도적됐니? 라고 물어요.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허생이 뭐래요? 내가 자네들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야 뭐 당연히 돈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요. 중세잖아요.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청빈하고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였어요. 돈 없어도 지킬 건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고 군자가 되고 청빈, 근검, 절약 이런 시대였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도둑놈이 되었다 그러면 개인을 욕해요. 네가 도덕성이 부족하다. 넌 원래 나쁜 놈이야. 이 도둑놈아. 이런 식입니다. 근데 허생전에 도둑을 보는 방식은 개인이 나빠서 비도덕적이어서 도둑이 되었다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도둑이 되었다. 즉 평민, 민간인인데 돈이 없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범죄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갈등론이라고 얘기해요. 갈등론. 사회 시간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유명한 사례 있잖아요. 장발장 알죠?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맨 처음에 빵을 훔쳐요. 근데 빵을 훔친 걸 보고 장발장 이놈이 자식이 탐욕이 있어서 비도덕적이어서 훔쳤다라고 하고 가두어 버리면 이제 갈등론이 반대인 기능론.
이건 개인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됩니다. 근데 장발장이 빵을 훔친 거는 사회가 계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못 해주고 정말 가난에 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친 거고, 이건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한 다음에 막 사회 복지를 막 해줘요. 장발장한테 뭐 무상배식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구조적으로 갈등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미 허생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돈을 마련해 준다잖아요. 이게 사회복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자, 또 다른 장면도 한번 봅시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자, 여기에 한번 중심을 줘볼까요?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이거 뭐예요?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옛날에는 곡식을 먹고 끝내버렸어요. 농사 짓는 목적이 내 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농사 잘 짓고 자기 먹을 거 남겨두고 남은 거, 즉 잉여 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가서 파는 거죠. 교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자본주의적인 방식이에요. 심지어 큰 기근이 들어서 굶주린 사람들은 진유로 은 100만 양을 얻었다. 여러분, 자, 윤리를 중시하는 중세사회에서, 유교사회에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주고 그걸 막 돈을 받을까요? 아, 우리 백성들이 배고픈데 하면서 쌀을 많이들 주겠죠. 그게 군자, 성인 군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전통 유교. 근데 허생은 거칠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배고파? 쌀 줄 테니 돈 내놔. 예요. 쌀 줄 테니 돈 내놔. 자본주의죠. 그렇죠? 이렇게 허생은 돈을 중시했어요. 자, 학습지에 정리할게요. 자, 67쪽을 보면 아까 뭐랬죠? 돈, 생활 기반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돈은 필수다. 그리고 69쪽에는 자본주의가 태동한 게 잘 드러나죠. 교역도 하고요. 잉여농산물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 근데 또 VS 한 다음에 70페이지. VS니까 상대되는 게 또 나오겠죠. 다른 거 한번 봅시다. 70페이지 뭐 나오나? 그렇죠? 70페이지 이제 허생이 다시 변시에 돌아갔어요. 돈을 주죠. 다시 변시에 빌린 돈 갚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갚으면서,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독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들어지는 일이야 당신과는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요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게 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치, 그 상인을 되게 비하하는 말이죠. 그렇죠? 만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겠나. 돈은 누구의 목적이었어요? 그 유학자의 목적이죠. 유학자. 도. 그러니까 허생은 돈보다는 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씨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겠다고 이자를 주려고 하니까 이 부분. 여기서 되게 번역을 되게 점잖게 했는데요. 다른 재밌는 소설들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버럭 화를 내는가. 버럭 화를 내볼게요. 당신은 어떻게 나를 장사치로 하는가? 놀랬나요? 예. 실제로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내가 장사치야! 이렇게. 장사치 아니라는 거죠. 옷장을 뿌리치면 휙 하고 있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지가 장사해서 돈 벌어놓고는 장사치 아니래요. 그리고 옆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이제 변씨가 가서 허생한테 한 번 더 가서 못 받겠다고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냥 나 물질적으로 조금 챙겨줘라. 그냥 먹을 양식과 옷감이나 좀 챙겨 보내줘라.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겠느냐.
유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안빈낙도. 안빈, 가난한 거에 안 만족하고 도를 락 즐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돈을 보고 뭐라 하느냐? 얘가 지금 그대는 어째서 나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돈은 재앙이다. 자, 보면 정리해볼게요. 학습지에. 아까 전에는 분명히 생활기반 자본주의였는데 이번 70쪽부터는요. 정신과 도를, 즉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괴롭히는 거다. 그래서 심리학은 돈을 보고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 자, 이런 태도를 아까 뭐였죠? 화생이 첫 때도 얘기했지만 이중적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 그럼 우리 헷갈리죠 이제. 허생은 돈을 좋아할까요? 돈을 싫어할까요? 쌤, 허생 너무 이중적이에요. 얘만 왔다 갔다 해서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나름 또 허생은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자, 요건 다른 색깔로 적어줘 드릴게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적이긴 한데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즉 사회적이고 공적으로 돈을 쓸 때는요, 돈을 긍정해요. 즉 백성들을 위해 돈을 쓸 때는 돈을 긍정하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즉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쓸 때는요, 돈을 부정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이긴 한데 나름의 또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시 빨간색 돌아오고요. 세 번째 갑니다. 허생은 유교와 선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67쪽부터 갑니다. 67쪽. 자, 여러분, 허생은 일단 67쪽의 세 번째 줄 체크해 볼게요. 세 번째 줄, 덕만 있다면 사람이 난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으면 근심하겠는가를 보면 전형적으로 유교의 도를 중시하고 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69쪽 27번째 줄, 즉 다음 페이지에서도 여기 윤리의식 얘기하면서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자 학습지 갈게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허생은 윤리, 즉 유교를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윤리 강조하죠. 근데 또 70페이지 다섯 번째 줄 VS 있으니까 상대되는 게 나올 텐데요. 되게 유명한 구조이죠. 이 부분도.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근이면 안 좋은 거죠. 근데 누구예요? 이 화근이 글을 아는 사람을 다 배에 실어놨어요. 즉 유학자들 다 화근이라 그랬어요. 또 76페이지 즉 쭉 넘어가서 이 부분은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고, 그 마지막에 이제 사대부를 질타해요. 근데 사대부가 유학자들이잖아요. 싫어해요. 자, 학습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즉 70페이지를 보면 화근이라고까지 얘기했고 욕한 거죠. 그리고 허위의식을 엄청나게 또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허생은 유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앞부분을 보면 윤리 강조하고 허생은 유교를 인정하고 유교를 좋아해요. 근데 뒷부분을 보면 허생은 유교를 화근이라 그리고 유교를 싫어해요.
허위의식이라고 비판하죠. 이거는 바로 실학 사상이기 때문이에요. 실학. 자, 여러분. 실학은 유학일까요? 아닐까요? 질문. 실학은 유학이다? 아니다? OX 퀴즈. 생각했나요? 답은 실학도 유학입니다. 그냥 실용주의를 조금 추구하는 좋은 유학일 뿐이에요. 그래서 허생은 유교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좋은 유학자가 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알겠나요? 그 이유는 요거 과도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면 허생 안에도 이중적이라고 했고 허생은 돈도 이중적으로 받고 유교도 이중적으로 보는. 왜냐? 기존의 유학 체계, 유교의 중세 체제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근데 18세기에 근대의 태동을 하죠. 근대라는 게 태동을 하는데 이건 변화의 시기예요.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어가는 시기. 그런 걸 과도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뀌는 중이니까 옛날 거랑 새로운 게 섞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막 조금씩 헷갈려요. 태어날 땐 옛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새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안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중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완대장과 허생의 차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가나요? 뭐 노래 없어요 하는데요. 예, 오늘은 노래 없습니다. 선생님이 1시간 안에 수업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분 오늘은 내용이 재밌잖아요. 허생전 소설이잖아요. 재미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완대장과 허생의 차이는 우리 교과서를 봐야 됩니다. 이완대장이 허생을 찾아왔죠? 그렇죠? 74페이지부터 그리고 계책을 허생이 얘기합니다. 이완대장에게. 혹시 기억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세 가지 계책은 꼭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볼까요? 맨 처음 계책. 첫 번째 계책.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종 선생은 청구할 터이니 내가 임금께 안에요 삼고 처리할 수 있겠는가. 즉 임금이 그에게서 고개를 숙이고 모셔와라는 거죠. 인재 청거. 근데 그에 대한 이완의 대답은 어렵겠습니다. 입니다. 어렵겠습니다. 자,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제야의 신하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어찌 임금이 이거 명분이에요. 명분. 어찌 임금이 신하에게 고개를 숙이느냐. 명분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계책. 이번에는 여기죠. 내가 임금께 안에요부터 쭉 나온 부분. 즉 훈척 원기 집 몰수하고 종실 여자 시집 보내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훈척 원기 집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이고 종실 여자의 자존심. 내가 종실의 여잔데. 그쵸? 기득권이죠.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 지금 이완대장의 논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완대장이 왜 거절했냐? 첫 번째 계책은 명분 때문에, 두 번째 계책은 기득권 때문에 거절했다. 그럼 세 번째 계책은 대저부터 끝까지죠. 좀 길어요. 나오는데 이건 거절 이유가 소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지 키우고 있고는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 계책을 요약하면 그러니까 청나라를 이기려면 청나라를 배워라 라고 허생이 얘기하죠. 이건 박지원의 사상적 배경 북학론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사대부들이 모두 뭘 지킨다? 예법을 지키고
그래서 머리 깎고 오랑캐 어째 청나라 따라하기 싫어요 예요. 그쵸? 자, 지금 정리됐나요? 이완의 생각은 명분, 기득권, 그리고 예법이었죠. 근데 허생의 생각은 어때요? 실리죠. 어디? 바로 여기 나오죠. 번호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머리를 깎고 우령왕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했다. 너희 지금 명나라 복수한다고 전쟁한다면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명분 따지냐, 예법 따지냐. 그쵸? 그게 허생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허생이 실리라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른 색깔로 할게요. 무슨 색깔 해줄까요? 보라색? 핑크색? 한번 해볼까요? 허생이 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허생이 위에서 처가 실용주의고 허생은 비실용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 위에서 선생님도 허생을 판단할 때 허생 아내랑 비교했을 때는 비실용주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실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질문.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나요? 중시하지 않나요? 헷갈리죠? 오늘 수업에서 계속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허생의 실리는 사대부로서의 관념적 실용주의입니다. 적을게요. 관념적 실용주의.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책으로 배운 실용주의라는 거죠. 이거는 맨 처음 장면에도 나와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았어요? 허생은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했을까요? 장사 배운 적 있어요? 아니죠. 허생은 맨 처음 보면 한 번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은 그냥 책 읽는 서생이었어요. 선비였죠. 근데 갑자기 아쉽다 하고 나와갖고는 장사를 너무 잘해. 이거 말이 돼요? 쉽게 말하면 글로 배운 경제입니다. 허생은 모든 걸 책으로 배운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반이니까요. 자기는 장사치 아니니까요. 난 양반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때문에 허생의 실용주의는 이완보다는 당연히 실용주의적이겠죠. 이완은 수구, 즉 옛날 유교니까요. 근데 허생 아내만큼은 못 가요. 그 당시에 여성, 그 평민, 농민, 그 도적으로 대표되는 농민들보다는 못한 거죠. 도리어 융화를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길동과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결말 부분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결말에서 허생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이 사라진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왜 사라졌을까요? EBS에서 이인다운 풍모부각, 여운 남긴다까지 얘기했는데 또 새로운 의견으로는 허생이 너무 급진적인 가치관을 가져서 사라졌다. 즉 안 사라지고 진짜로 소설 속에서 뭔가를 행동을 하면 소설 읽은 왕이 너 일로 와. 참수형 할 수도 있으니까. 사약을 받아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는 허생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허생은 관념적인 유교적 실용주의였으니까. 이거는 소설에도 나옵니다. 우리 소설 뭐 읽었죠? 허생전을 배운 시간 한번 볼게요. 요거 소설 옆에 가지고 있죠? 자, 본문에 보면 선생님이 파란색 표시를 조금 해놨어요. 요 부분 읽어볼게요. 홍길동은 일종의 투사입니다. 여기서부터. 홍길동은 일종의 투사입니다. 홍길동은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가 돕는 이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고 끝에 가서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허생은 돕기만 할 뿐 어디까지나 선비이고 그래서 결국 지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도, 이게 소설 속 선생님도 부연 설명을 하죠. 한번 볼까요?
허생은 장사해서 돈을 벌고 백성들을 돕지만 항상 선비로서 그러는 겁니다. 사대부란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장사를 하지만 장사꾼을 경멸하고 백성을 돕고 국가 대상을 논하지만 조정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비 처세관이 묶여있다는 거죠. 비판하거나 도와줄 뿐 하나 되고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허생의 한계고 연안 박지원의 한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이 선생님의 말에? 어떻게 보면 연안 박지원도 실학 아까 전에 말했던 좋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바로 허생이 사라진 결말에도 나오고, 그리고 허생이 가지고 있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성격, 실리주의인 것 같은 비실용주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나요? 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허생은, 그리고 박지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그 다음 이제 간단하게 표현법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외양묘사에 드러난 허생의 성격은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막 돈 빌려 같은 그 묘사죠. 고사에서 예시를 찾거든 여러분. 고사, 그 옛날 이야기에서 예시를 찾았다는 건데, 이거는 전통적인 소설, 고전 소설에 많이 나타나요. 방금 여기 번호기, 무령왕, 그리고 앞쪽에 보면 또 고사가 어디 나오냐면 몇 페이지냐면 72페이지입니다. 조성기 그리고 유영원, 다 고사를 예로 든 것들이죠. 그렇죠? 자,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끝내주세요. 맞아요. 거의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텍스트 간 비교. 자, 허생전은 방금 배웠고, 홍길동전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허생전과 홍길동전 살짝 비교만 할게요. 허생전의 빈성과 홍길동전의 율도국을 비교하면요. 허생전의 빈성은 일단 풍요로운 농경서인데, 율도국은 그냥 낙원이에요. 허생전은 농업이라는 기반, 경제적 기반이 있었고, 율도국은 특별히 그런 거 없다. 허생전의 빈섬은 시험의 공간인데, 홍길동전의 율도국은 도피처라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허생전의 빈섬은 새롭게 건설한, 그래서 빈섬이었으니까요. 근데 홍길동전의 율도국은 이미 있는 나라 정벌이었죠. 그 내용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허생전의 빈섬은 지배 피지배 공간 구분이 없는 공동체였고, 율도국은 봉건제, 즉 홍길동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학습지 내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힘들었죠? 오늘 좀 수업을 많이 했는데 과제만 내고 끝내겠습니다. 자, 과제를 하러 갑시다. 자, 여러분, 허생전 3강 과제는 바로 토론입니다. 실제로 토론을 하는 건 아니고요. 4강에서 토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토론 주제에 대한 입론서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리 긴 글 아니고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먼저 토론 주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내가 만약 허생의 처라면 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허생의 아내였다면 여러분은 허생에게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되게 여러 지점들이 있겠죠? 맨 처음에 허생이 책만 읽을 때, 그리고 허생이 100만냥 벌어놓고 다 돈 버리고 왔을 때, 10조였죠. 10조를 버리고 그냥 빈터터리 왔을 때, 그리고 또 허생이 마지막에 떠나려고 했을 때 등 다양한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허생의 아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적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소설 허생의 처랑도 관련이 있겠죠. 꼭 읽어보면 또 다양한 생각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허생의 아내가 얘기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뭐 하려고 책 읽어요? 즉, 내 공부의 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간단해요. 나는 뭐 하려고 책 읽어요. 나는 뭐 하려고 공부해요.
이런 것들 한번 써보는 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나에게 만약 만냥이면 아까 얼마였죠? 1000억이었죠? 1000억이 생긴다면 나는 뭐 할까입니다. 그쵸? 누군가 나에게 1000억 줄게.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뭐 할까요? 뭐 할래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다양한 생각들 해보세요. 이것도 토론 주제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창의적인 생각이 요구되는 주제죠.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 주제는 내가 만약 빈섬 있고 새로운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이상향을 만들 것인가 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땅 주고 야 나라 세워도 돼 하고 어떤 나라 세울래?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 어떤 가치가 중심이 된 나라를 세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등한 나라를 만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 있기도 한데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겁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이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상향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3번, 4번은 상상력이 좀 요구되는 질문이죠. 뭐 모든 질문이 그렇지만. 그럼 마지막 5번은 또 이것도 상상인데 내가 만약 허생전 결말, 아까 사라져버렸다 결말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쓸까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5개 주제 다 이해는 했죠? 자, 그러면 토론의 규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소개부터입니다. 말할 때 생각해봐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주장에는 언제나 배웠죠?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중간고사 부들부들. 생각나죠? 주장, 이유, 근거는 3박자가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근거를 막 데이터로 못 찾아도 최소한 이유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근거도 어느 정도는 자기 생각의 근거를 타당하게 밝혀야죠. 그리고 언어 예절을 실제 토론 때는 지켜야 되겠고 입론서를 쓸 때도 비속어 쓰지 말고 언어 예절 지켜서 쓰기를 바랍니다. 기본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입론서 양식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리로스쿨에 이번에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요 양식에 작성해서 리로스쿨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한글 파일입니다. 한글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입론서 양식인데 선생님이 예시를 줄게요. 그때 온라인 수업 평가 들어보니까 과제 예시 좀 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시를 줍니다. 선생님은 평가를 즉시 반영하는 선생님이에요. 자, 일단 학번 이름 여기 쓰고요. 논제는 자 그대로 쓰세요. 나는 뭐 하려고 이렇게. 근데 이때 복수 선택 가능. 선생님 저는 너무 재밌어서 5개 다 쓸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양이 좀 길어지겠죠? 뭐 한두 개 정도 선택해도 되고요. 1개 선택해도 됩니다. 알았죠? 주장. 저는 이제 홍수봉쌤은 뭐 하려고 책 읽어요? 공부 목적 선택했는데 제 주장은 저는 재미있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책을 읽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책을 읽는 목적은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재미있는 소설을 좋아하죠. 그 이유 근거. 왜냐하면 우리 배웠죠.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재미있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애들이 재밌어 하기도 하고 인생에 도움도 되고 학생들 인생에 사실 소설이 영향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게 때문이다로 끝냈습니다. 이게 이유죠. 그리고 근거. 그 첫 번째 근거로 근거가 하나면 좀 부실하니까 하나 이상 이건 선생님이 진짜 들었던 강연인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법조인, 즉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되려면 소설책 100권을 읽어야 된대요. 왜? 법전인이 아니고 소설책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소설책을 읽어야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는 옳은 판결을 할 수 없다라고 멋있지 않아요? 그쵸? 판사가 사람을 판결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인공지능이 판사하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아니다 생각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윤리의식을 갖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판사만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튼 예시 보니까 대강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로스쿨의 과제를 모두 다 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등교 개학 후에 토론과 연계돼요. 이 입론서를 제가 다 출력해서 나눠주고 모든 비어 토론 시킬 거라서 이제 반드시 충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화생전 수업 3강이 좀 길었죠? 죄송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어.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힘내시고 잘 듣고 과제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 등교 수업에서 뵙기로 해요. 자, 여러분 안녕.